네, 여러분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 자리가 바뀌었죠? 예. 치과 치료를 하셨다면서요? 예, 아유 그래가지고 지금 치료 때문에 좀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신데도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인터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지난 세 차례의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가 김구희 살인이 항일 운동보다 개인의 권력 유지에 훨씬 집중해 있었음을 알게 되었고, 민족의 지도자, 영웅 등의 신화는 여지없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개인적 목적을 위한 살인도 문제였지만, 그리고 그 엄청난 잔혹성도 충격이었지만, 김구가 이 대한민국에서 영웅으로 떠받들여져서는 절대로 안 될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 대한 그의 철저한 부정과 또 붕괴의 시도였을 것입니다. 오늘은 김구는 어떤 계기와 어떤 과정으로 붉게 물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질 겁니다. 정한규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늘 이쪽에만 앉아 있다가 갑자기 자리를 바꾸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야, 바쁘게 지냈어요. 계속 바쁘셨죠. 얘기 들어보니까 연일 진짜 바쁜 나날인데, 테러리스트 김구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여러 유명인들이 계속 언급을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약간 우려 섞인 마음에 이제 교보 순위에서도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관심이 시들해지는 타이밍이 아닐까 하고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타이밍부터 많은 유명인들이 이걸 언급하고 막 이러면서 유튜브에서는 다시 계속 순항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몇몇 분 직접 만나시기도 했다고요? 네? 네. 만났어요. 누구 만나셨어요? 시청자분들 아실 만한 분? 팩맨 아시죠? 구장욱 씨, 예, 유명하시죠. 지칼도 만났어요. 지식의 칼 이재용. 예. 그 지식의 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책을 직접 보냈잖아요. 예. 무슨 얘기하던가요? 여러 이야기를 했고, 네. 이런 책을 써줘서 감사하다. 이런 책을 써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은 또 아실 만한 분인데, 이제 남택 선생님도 이 책을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예. 아니 보내지 말라고, 이 귀한 책을 직접 사서 읽어야지 무슨 소리냐 했는데 박사님께서 보내고 싶다고 해서 또 보내드리고 지금 읽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뭐랄까요, 이 SNS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연일 계속 이제 언급을 계속 이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예, 감사한 일이죠. 베스트셀러 작가님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반기시고 있어요. 네, 강엠님, 박사님 21일 북콘서트에 뵈러 가려고 기차표도 예매해 놓았습니다. 이게 26일 아닌가요? 21일에 북콘서트가 또 있어요? 21일? 오세라비 독서회가 있어요. 그게 21일이에요? 그렇군요. 예, 기차표도 예매해 놓으셨대요. 예, 박사님 쓰신 책에 사인도 받고 싶습니다. 예, 당연히 가능하죠. 저도 받았는데. 네. 자, 김구 찬양하면 댓글에 테러리스트 김구라고 댓글 단다. 어느 민족 누구겠냐라는 분이 이게 약간 좀 지금 현재 좀 유행처럼 됐어요. 뭐가? 예, 김구에 대해서 찬양하잖아요. 그럼 댓글에다가 바로 테러리스트 김구 이렇게 적어놓는 게 좋은 현상입니다. 예, 좋은 현상이죠. 역사를 바로 이제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다룰 내용은 이 차라리 테러리스트 김구가 약하게 느껴지게 만들 그런 정도입니다. 한 번도 대한민국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 그리고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전혀 과장이 아닌가요? 과장이 아니죠.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로서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예,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었던 사람, 그리고 본 적이 없죠. 예, 죽는 날까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 대한민국 국민 되기를 거부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강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오늘 현재 시점까지는 아직까지는 영웅시로 추앙받고 있는 사람에게 이런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팩트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앞선 인터뷰의 내용을 생각하면은 이게 좀 한 가지 논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백범일치 부록인 나의 소원 이거 말씀하실 때 있잖아요. 그때 거기에 나의 소원의 명문을 소개하시면서 이것은 해당 그 글은 춘원 이광수가 이 윤필 과정에서 이 이광수의 국가관이 나온 것이고, 김구는 사회주의고 뭐고 이것을 좀 이해할
좀 능력, 그 직접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그렇죠. 예, 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몰라 이렇게 막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굉장히 좀 많은 웃음을 주시기도 했는데, 근데 그렇다면은 김구가 이후에 공산주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친공주의자가 되었다. 이것도 설득력이 좀 없지 않나요? 아니 꼭 뭐 공산주의 사상에 대해서 예. 깊이 이해해야만 공산주의가 될까요? 그렇다면 아니 이해를 하지 못하고 공산주의자가 된다면 어떤 경우인가요?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선동당한 거죠. 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또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네요. 또 그러니까 반대로. 나는 결코 김구에 대해서 공산주의자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친공주의자, 정복주의자, 뭐 그렇게 하거나 혹은 영공민족주의자 예. 그렇게 표현하지 공산주의자 그런 말은 쓰지 않아요. 그럼 공산주의자와 친공주의자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공산주의자라고 하게 되면 사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에 대한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만 친공주의자니 뭐 정복주의자니 하는 것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단지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 따라서 공산주의를 지지하는 뭐 그 정도의 인물들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완전히 이해를 하고 그걸에서 자기 이념화 시킨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고 친공주의자는 굉장히 종류가 많겠네요. 그냥 수단으로 쓰는 사람들도 친공주의자일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말 그대로 모르는데 이해할 능력이 없다 보니까 동시에 선동도 같이 당하기 쉬워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표현할 때는 환상적 공산주의자 뭐 그렇게도 이야기하는데. 환상적 공산주의자. 이게 공산주의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그 내용은 잘 모르면서도. 그럼 지금 그 똥팔육 주사파들 대부분이 그렇죠. 뭐. 그렇겠네요. 야, 아니 그러면은 이건 약간 여담입니다만 고영주 변호사 아시죠? 예, 고영주 변호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간첩이다,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의 공산주의자는 환상적일까요? 아니면 진짜 이념을 가진 제대로일까요? 문재인도 환상적이지 않나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선동을 당해서 친공주의자가 되었다. 예. 어떤 과정으로 선동을 당한 건가요? 선동을 당한 김구급이면 그래도 그 당시에 굉장히 거물이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게 선동을 당했다라고도 이야기했지만 정치적인 목적성에 따라서 공산주의자와 연대를 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 친공주의자 혹은 종북주의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 반공주의자 진영에서 이제 활동을 해왔었잖아요, 김구는. 뭐 그렇게 이야기해 왔죠. 예. 그런데 어떻게 친공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겁니까? 김구가 반공주의자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일전에도 몇 번 논의했지만 김구라 하는 자에게 이념과 사상을 찾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김구가 반공주의자라고 이야기하면은 저는 어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자에게는 뭐 신민지기도 그랬고 뭐 해방 직후 시점에서도 그랬고 끊임없이 이 좌파들과 손을 잡으려고 해요. 원래부터 그냥 자기 정치적 목적에 따라서 어느 쪽이든 유리한 쪽을 잡으려 했던 거군요. 그렇죠. 하기사 이번에 이제 테러리스트 김구로 밝혀진 그 수많은 살인을 생각해 보면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에게 뭐 이념과 사상을 요구한다, 찾는다, 그게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똑같은 말로 민족주의자라고 김구를 파악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의 포장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성을 숨기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민족주의적인 원설들을 막 내뱉는 거죠. 특히 그게 민족주의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해지는 것은 바로 남북협상 전후에서의 이미지죠. 그러니까 38선을 베고 죽는 한이 있어도 뭐 통일의 대업을 위해서 나를 바치겠다.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밝히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에 대해서 지금 문 PD가 하는 이야기는 그건 북한 김일성과 북한 쪽에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남북 협상을 가서 김구가 지금
연공주의자로 변태를 해요. 예. 그러니까 친공주의자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 그 극적인 변화가 무엇 때문인가라고 했을 때 네. 바로 김일성의 어떤 그런 포용력, 가마력 예. 그런 것에 감동을 해서 김구가 그렇게 바뀌었다. 예. 즉 반공민족주의자에서 연공민족주의자로 바뀌었다. 예. 그 극적인 전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김일성과 북한 쪽에서 쓰고 있는 키워드예요. 김구는 완고한 반공주의자였었는데 그 사람이 김일성을 만나서 위대한 용도자 수령 김일성을 만나서 이렇게 영공주의자로 바뀌었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 쪽에서 계속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김구를 반공주의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김일성이가 하는 이야기를 앵무새하는 거예요. 잘 실체를 알지도 못하면서. 예. 오히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자기들의 이제 체제를 이제 선전하고, 맞아요. 예, 자신들이 김일성의 이제 포용력, 가마력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썼던 표현을 무분별하게 우리가 그냥 쓰고 있었던 거군요. 그런 거죠. 이건 조심해야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예. 일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일정기에 걸쳐서 예. 김구는 몇 번인가 공산주의자들하고 손을 잡아요. 네. 또 마찬가지 해방 직후에도 마찬가지 남로당과 손을 잡으려고 했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위가 있고 또 좌우 합작에서도 마찬가지 그 합작의 그 기본적인 내용 8원칙에 대해서도 쌍수를 들어서 환영을 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파라고 하는 이승만과 한민당은 결사 반대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막말로 우리가 이 김구 한독당을 우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과연 우파일까요? 그들은 결코 한민당이라든가 이승만과 융화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렇네요. 과연 우파라고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예, 그런 좀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요즘 뭐 극우란 말 많이 쓰잖아요. 극우. 예. 그게 오히려 적당해요. 왜냐하면 극우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폭력도 불사하는 그런 정치 세력을 우리가 극우라고도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바로 그게 김구의 한독당 아니에요? 한독당이 극우의 포지션이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예. 그렇군요.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김구는 그렇게 여러 번 손에 잡았지만 완전하게 이렇게 결국은 완전히 이렇게 친공주의자, 연공주의자로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 있었다고. 예. 있죠. 예. 그러니까 김일성이 한마디로 이제 김일성이 바로 이제 뭐 김구를 만나가지고 김구가 넘어가게 된 게 아니고 김구는 엄청나게 뭐 장기간에 걸쳐서 작업을 당했다면서요. 장기간이라기보단도 한 3개월 정도가 될까? 3개월이요? 근데 실제로는 뭐 이미 남북협상 가기 전에 김구는 이미 연공주의자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연공 합작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북에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그 베일에 쌓인 그 그림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성시백이죠. 성시백. 사실 이제 성시백이라면 이제 저 같은 이제 젊은층들은 예전에 이제 그 쇼트트랙 선수가 있어가지고 누구? 성시백이라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이름으로 이제 오히려 알고 있었지. 그래서 성시백 알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그 선수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다 말이 이상하게 돌아가서 봤더니까 엄청난 인물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역대 최대의 거물 간첩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던데 이 성시백이 어떤 인물인가요? 성시백은 김일성의 직계 거물 간첩이에요. 직계. 예. 그리고 북로당의 대남 총책이기도 했습니다. 북로당.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한국의 역사학계는 성시백의 존재를 부정했어요, 계속.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고요? 그러니까 성시백이 와서 활동을 했다, 획책을 했다 그런 사실에 대해서 부정을 했어요. 그런 대표적인 연구자가 누구냐? 성균관대 사학과의 서중석 같은 사람들이죠. 대단히 그 좌파적인 어떤 그런 역사학자인데. 예. 아니 근데 성시백은 그 왜 오제도 검사에 의해서 체포가 됐고 6.25 전쟁 이틀 뒤인가요? 사형도 당했잖아요. 27일 뭐 사형당했죠. 근데 그 성시백을 지원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그건 뭐 국가가 뭐 조작이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치부를 하다 보니까 예. 한국 현대사 해방 이후사에서는 성취백의 존재가 역사학계에 제대로 자리매김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점도 있지만 성취백의 어떤 그런 실체가 불분명한 부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성취백은 앞으로도 계속 더 연구해야 될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또 오늘 시청자분들께 이 성취백이 어떤 사람인지 좀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오늘 제가 하는 이제 성취백에 대한 이해는 뭐 기존의 성취백에 관해서 한 5-6편, 7편 정도의 그런 논문이라 해야 될까? 뭐 신문의 잡지 칼럼 같은 형식으로 다룬 적이 있어요. 학술적으로 이제 학술적인 게 아니죠. 그거 칼럼이다 보니까 어떤 출처 근거가 불분명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많은 자료들을 뭐 짜집기 편집하는 방식으로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불분명한 것이 많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북한 당국이 이야기하는 성취백 그리고 한국의 정부가 그러니까 거기 수사기관 등이 이제 또 발표한 성취백의 이력에 대한 논의도 있는데 그것도 뭔가 서로가 안 맞는 게 있고 서로 엇갈리는 부분들이 조금씩 더 있어요. 자 그러긴 한데 뭐 제가 오늘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성취백은 이제 제가 새롭게 찾은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여기서 이제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바로 일정기에 성취백의 이력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분명한 게 너무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뭐 자료를 좀 새롭게 찾은 자료가 있고 또 성취백이 언제 한국에 귀국을 했는가에 대한 또 거기 신문 기사가 있어요. 그 사람은 들어올 때 성취백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 이 붉은 단풍잎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죠? 북한 영화 아닌가요? 북한 영화 중에서 그 성취백의 어떤 그러니 대남 공작 활동을 조명한 하나의 뭐 스파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아마 만들어진 대표적인 스파이 영화가 아닐까 하는데. 그 북한의 선전 영화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북한의 상업 영화예요? 그러니까 스파이 영화다 보니까 뭐 예술 영화라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성취백이 이 남한의 남반부에 저기 난파가 돼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조명한 상당히 거기 이 시리즈가 길어요. 9편으로 제작이 됐나 뭐 이제 그런데 뭐 거기서는 이 정학명이라는 이름을 써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일정기 부분에 들어가서 검색을 할 때도 성취백을 쳐보고 정학명을 쳐봐도 자료가 나와요. 자 그런 자료를 이제 결합시키는 방식들 그리고 이제 뭐 그 귀국 당시에 그 신문 기사가 나왔어요. 성취백이 독립운동가 성취백이라는 분이 이제 귀환을 했다. 뭐 그러면서 그 근황을 소개하는 그런 신문 기사도 있고 그래요. 자 그래서 성취백은 1905년생이고 1950년 6.25 사변 발발 직후 27일경에 총살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그 황해도 평산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고향에서 소학교를 나왔고 이 경성에 들어와서 서울로 와서 중등학교에 진학을 했어요. 중동학교라고 하는 거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제 그런 서울에 진학을 했고 그리고 이제 1919년 3.1운동을 거치면서 이 사람이 이제 공산주의 사상에 공명을 하게 됐고 그래서 뭐 짧은 기간이지만 고려 공산 청년회라고 하는 활동이 있었어요. 그 당시 20년대 초반에 이런 청년회 활동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고려공산 청년회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잖아요. 이념으로서 체득한. 뭐 그렇죠. 또 시기가 뭐 19년 바로 저기 이 소비에트 혁명이 이제 여기 완성이 된 이후 시점이고 그러면서 공산주의 사상이 이제 불길처럼 막 번져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젊은이들 조금 배웠다는 친구들 치고 뭐 공산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1920년대에
전반 23, 4년경에 민수님이라고 하는 고향에 있는 어느 처자와 결혼을 했고 네. 2명의 아들을 두었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25년에 중국 상해로 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망명 시점도 중요해요.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25년 정도가 적절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했고 이제 대학을 이제 상해로 도항을 해서 진학을 했고 그러다가 29년 7월에 중국 공산당에 입당을 했어요. 중국 공산당. 그러다가 얼마 안 있어 한 9월경 29년 9월경에 체포가 되죠. 뭐 그렇게 해서 중국 국민당 정부에 의해서 체포가 됐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남경 감옥에서 5년간 이제 감옥 생활을 했어요. 예. 뭐 그렇게 해서 35년에 출옥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김원봉이가 결성한 당시 딱 35년 초반에 결성한 조선 민족혁명당에 참가를 했고 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는 이름을 바꿔요. 정학명으로. 그 전까지는 성시백이라는 이름을 썼는데 예. 뭐 가명으로 사용한 건가요? 아니면 진짜로 개명을 한 건가요? 가명이죠. 가명으로 예, 활동명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북한 자료에서도 혹은 남한 측 자료 중에서도 성시백이라는 말 키워드 여기 이름도 쓰고 정학명이라는 이름도 쓰는데 예. 언제부터 정학명이라는 이름을 썼는가? 근데 이제 또 이 남한에서 활동할 때는 또 다른 이름을 쓰는 것 같기도 한데. 예. 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35년 이후가 들어서게 되면 이제 서한 지역, 무한, 중경 등지에서 이 중국 공산당의 지하 공작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마찬가지 이제 임종 요인들과 상당히 이제 깊은 친분을 맺게 됩니다. 예. 임시정부 그렇죠. 예. 뭐 김구도 그렇고 안우생, 엄황섭, 조안구, 조소왕, 김규식, 성주식, 장건상, 김원봉, 박건웅, 송호성, 김홍일, 이범석 이런 사람들과 인적 연망을 이제 형성을 했고 임시정부 요인은 아니었으나 그렇죠. 그 임시정부 요인들과 관계가 있었다는 긴밀한 거죠. 관계를 맺었고 예. 이 인적 연망을 이제 자기가 복로당의 직계간첩으로 활동을 할 때 47년부터 50년 초반까지 그 인맥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예. 자, 뭐 이제 그런 경위가 있었고 그렇게 네. 해서 46년 12월 초순에 이 사람이 이 한국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귀환 경로가 그 신문에 나오는데 네. 천진을 출발해서 일본을 거쳐서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일본을 거쳐서 예. 그렇게 해서 서울에 도착을 했고 네. 그리고 뭐 12월 말경에는 바로 북한으로 넘어갔고 올북을 했고 예. 그렇게 해서 김일성, 김두봉과 한 5일간에 걸쳐서 이 면담을 한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예. 그렇게 해서 47년 3월 그러니까 46년 12월에 지금 들어왔다는 사실이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연구들은 막 45년 12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이고 예. 정확하게 46년 12월에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47년 3월에 다시 이 난파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대남 특별공작을 이제 전개하는 그런 명령을 받고 서울에 난파됐고 김일성으로부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뭐 서대문구, 서소문 등지의 아지트를 확보하고 예. 그렇게 해서 뭐 정치 공작, 국회 공작 혹은 이 국군 와해 공작 혹은 이제 정보 공작 같은 광범위한 어떤 그런 이 대남 적화 활동을 획책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했고 이제 이 사람이 참 재밌는 것이 47년 5월, 예. 3월에 난파됐는데 5월부터는 아예 부인을 데려와요 서울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아예 살림을 차리고 서울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뭐 그렇게 했고 뭐 활발한 이제 활동을 했으며 그리고 48년 3월에는 이 남북 협상을 위한 이게 북한 측에서 보게 되면 남북 연석 회의를 위해서 예. 김일성이가 편지를 3호에 띄우게 되는데 예. 그
그 서신을 이렇게 김규와 김기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또한 담당을 했습니다. 그 뭐 그러니까 그 김일성의 특사 같은 역할을 했나요? 그렇죠. 예. 정권 대사, 뭐 정권 대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예.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밀사로서 활약을 했고, 그리고 50년 5월에 중순경에 뭐 종로구 효제동 자택에서 체포가 됐고, 예. 그렇게 해서 6월 27일에 이렇게 저기 총살을 당하죠. 네. 그때 나이가 45세로 저기 였습니다. 전방위적으로 다 이렇게 간첩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 그 사회 곳곳에 뭐 진짜 뭐 정치 경제 뭐 사회 문화 할 것 없이 다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보면은 뭐 언론을 통해 가지고도 엄청난 장악을 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정치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다 하고 로비 활동에 그렇게 저 엄청나게 힘을 썼다 하는데, 근데 사실 그 로비가 결국 다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많은 이 로비 활동을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필요했을 텐데 그 많은 대남 공작 자금은 어떻게 조성이 됐습니까? 우선 뭐 47년도에 들어와서 북한에서 화폐 개혁을 하죠. 아, 예, 북한에서 그러면서 마찬가지 그 조선은행권 네. 일정 시기에 뭐 총독부가 운영했던 그 화폐를 예. 북한이 해소하고 예. 이제 신권을 발행했죠. 예. 그러니까 구 화폐인 이 조선은행권을 이제 성시백한테 뭐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 남한으로 보내주죠. 아, 남한에선 여전히 쓸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뭐 그렇게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배를 빌리거나 사가지고 예. 중국과 북한과 연계한 밀무역을 해가지고 또 엄청난 자금을 확보하죠. 아, 스스로가 사업을 했네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밀무역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이게 되게 이 성시백의 활동은 되게 합법과 비합법이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 비즈니스맨, 그러니까 부유한 어떤 그런 실업가를 행세하고 다니고 막대한 자금으로 정치 자금을 뿌려대는 거죠. 아, 그러니까 행색도 굉장히 좀 럭셔리하게 하고 다녔나 보군요. 그렇죠. 뭐 저기 중절모를 쓰고 여기 예. 뭐 금태 안경을 쓰고 예. 뭐 조끼를 뭐 줄시계 이런 거 달고 줄시계도 달고 야 뭐 그렇게 하니까 뭐 사람들이 네. 야 정말 이 대단한 신사로 이제 파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사로 쉽게 여러 요소에 예. 접근할 수 있죠. 또 마찬가지 예. 임정의 저기 이 임정 계열의 독립운동가를 또 행세하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임정 계열의 사람들과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다 아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해서 대남 활동의 역량을 강화하고 예. 또 확장시켜낼 수가 뭐 있었죠. 돈도 많고 인맥도 있겠다. 그냥 완전히 그냥 거물이었네요. 애초에 돌아다닐 때부터가. 그렇죠. 이 사람의 뭐 출신도 어차피 상해에서 같이 있었다 이러면 되고. 그러니까 근데 밀수를 했다 했잖아요. 그 혹시 뭐 마약 그런 거? 그냥 마약 같은 건 아니고 그 그런 당시 뭐 40년대 후반 단계는 이게 북한과의 어떤 그런 무역도 상당히 단절돼 버리고 예. 남한 자체가 또 일본과의 무역도 그렇게 쉽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물자가 부족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기 남한에서 필요한 물자를 북한이라든가 중국 등지로부터 수입해서 밀수해가지고 팔게 되면은 뭐 엄청난 폭리를 취할 수 있는 거죠. 떼돈을 벌었겠네요. 그냥 약간 생필품 같은 거 갖고 오는 건데. 뭐 그렇죠. 예. 당시 우리나라는 이 무역 쪽 측면에서 고립이 돼 있었으니까. 그래요. 예.